이번 3월부터 메타버스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아마 다들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우리 삶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회,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몸은 이 사회에서 이 아날로그 지구 속에 속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차 디지털 사회 그리고 디지털 지구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보다도 먼저 핸드폰하고 맞대는 게 더 많고 컴퓨터하고 맞대는 게 더 많고 인터넷과 이메일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함과 동시에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공유받고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활의 중심, 그리고 이 사회의 중심이 점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디지털에서 다시 또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양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공존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점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메타버스의 삶은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좁게는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WWW라는 인터넷과 이메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네트워킹 시스템.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지난주까지 같이 이야기 나눴던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VR, 가상현실. 그러니까 증강과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사회. 이것보다 좀 더 확장시키면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와 같은 미러월드와 같은 그런 발을 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세계, 이 가상의 세계를 현실과 공존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아날로그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메타버스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가상의 세계와 좀 더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게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거나 다들 이제 대학을 이제 다녔으니까 다 알 거예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거나 지금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깐요.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학교 생활 한번 돌아봐요. 혼자서 과제하는 것도 있지만 조별 과제도 있어요. 이 조별 과제 할 때에 어떻게 소통하는 게 더 편했어요? 직장 다니고 있을 때에 상사가 직접적으로 와서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했나요? 아니면 직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메신저 시스템으로 해서 업무 지시를 받는 게 더 편했나요? 서로 얼굴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혹은 메일, 공유 파일 등과 같은 이러한 자료의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한가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대다수의 성인들은요. 메신저, 자료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편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 내에 ERP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자료 공유도 있어요. FTP라는
이제 공유 파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안에서 자료를 공유를 받고 그걸 다시 또 업로드하고 그리고 카카오톡과 그리고 또한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해요. 가장 불편한 소통은 어떤 건가? 자,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소통이 어떤 것 같아요? 가장 불편한 소통. 근무 외 시간에 연락 오는 거. 네, 그것도 정말 불편하죠. 퇴근이 6시인데 6시 1분에 띵동. 아, 참 던지고 싶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불명확한 지시. 네, 그것도 정말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이 두려워.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 이것은 정말 진심 불편해. 가장 불편한 것이요. 유선상의 통화로 음성 통화할 때 정말 두렵고 그다음에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이 참 두렵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선상의 통화, 면대면의 소통이 사실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잡아먹지 않잖아요. 헐뜯지 않잖아요. 잡아먹지도 않고 누군가 뭐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소통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면서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실수가 생기거나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하는 것,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내가 정말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꺼리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요. 네트워크 상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픈한다는 거죠. 내 생각도 오픈하고 내 마음도 오픈하고 나에게 일상의 사진과 이미지 그리고 브이로그와 같은 영상들 내 생각을 글적인 텍스트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 로깅에 아주 적합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라이프 로깅. 나 중심의 삶과 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가상의 사회를 나 스스로가 만들면서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로깅이 뭘까요? 라이프 로깅. 자, 라이프.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 삶이에요. 로그. 접속하다는 거죠. 라이프 로깅은요.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삶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 또는 저장해서 타인에게 공유하는 활동이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예요.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 내 일상을 업로드하는 것,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그리고 배경 사진과 음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 인스타그램에서 일명 갬성이라고 하죠. 감성 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유튜브, 브이로그를 활용한 일상 알림도 이 라이프 로깅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면서 현실적인 나와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를 빼버리고 이상적인 나만을 보여주죠. 인스타그램을 볼까요? 혹시 여기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스타그램 한다. 네. 페이스북 하신다.
트위터 한다. 텀블러 한다. 제가 웬만한 거 다 하네요. 네, 클럽하우스 한다. 예, 제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보편적으로요, 소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나,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싹 다 빼고 가장 이상적인 나를 제작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체적인 필터를 거쳐요. 그리고 조작된 나를 만들죠. 그것이 마치 나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나의 완벽한 일상이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해 갑니다. 그것을 업로드하면 자연스럽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답글을 올려요. 리플을 올려요. 정말 멋져요. 정말 좋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심지어 글을 올리면서도 해시태그를 같이 해서 올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해시태그하고 연결된 사람이 몰려들어와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팔로워도 하기도 하고요. 팔로잉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하트를 날리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죠. 대다수는요. 아날로그의 환경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교통편을 이용해서 만나러 갑니다. 개인 차량이 있는 사람은 차량을 이용하고 직장 차량이 있으면 직장 차량을 이용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근데 라이프 로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라이프 로깅 하는 사람들. 와이파이를 타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한번 봐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목록 한번 쭉쭉 보면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사람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 또는 친구 대학교의 동창들 또는 고등학교 동창들 또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etc는 뭘까요? 그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해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올린 업로드한 사진이나 영상이나 텍스트에 어떻게 답글을 적고 있나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진들을, 어떤 글들을, 어떤 영상들을 먼저 올리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서 포장해주고 포장해서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삶과 생활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이상적인 삶, 꿈꾸고 있는 삶을 포장해서 아주 완벽하게 이루고 싶다라는 의지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이상을 꿈꾸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그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포장한 모습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사회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주위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포장해서 올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포장해서 텍스처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잣대가 있는데 타인에게는 얼마나 더 큰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고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이나 가상세계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가상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꾸미고 오히려 더 포장하고 오히려 더 확대하겠죠. 중국의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하는 웨이보가 있습니다. 이 웨이보를요. 하는 사람들 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신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20대에 한 청년이 중국의 5성급 호텔, 최상급 호텔에 가가지고 수영장도 거기서 막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고 흔히 수입차, 외제차를 잘 타고 다니고 그것을 찍으면서 이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다 공유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금수저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올렸지만 알고 보니까 금수저가 아니라 다른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뭐 예를 들면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n분의 1로 지불해서 월요일은 내가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화요일은 그 사람이 가서 찍고 수요일은 그 사람이 가서 찍고 나중에 또 다른 공유 모임을 만들어서 그러한 인상 깊은 사진 찍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다. 내가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한국은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른 네트워크에서 나만의 일상을 정말 잘 표현해서 올립니다. 근데 그 표현 가운데에 누군가가 침해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평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그것을 신고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호작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활용한다는 것. 내게 아닌 거 아닌데 나의 삶이 아닌데 나의 일상이 아닌데 나의 일상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현실에서도 거짓인데 가상에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에서 진실이면 가상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진실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흔히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입니다. 그 13장은 뭘까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1장은요? 직분자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래요. 11장에서는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요. 그 직분자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은 은사만 가지고서는 서로 분립될 수가 없으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을 이루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장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장에 대해서 같이 이 라이프로깅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요. 양선의 은사도 있었고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성령의 12가지 열매의 그 역사가 다 융합돼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진실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자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분쟁을 조장하면서 대립의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으로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뭉쳐지지 않고 나누어졌다, 분리되었다, 그리고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서로 조장해서 나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돌보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같이 교회를 또한 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할 것이고 몸 가운데서 분쟁을 없애고 모두가 서로가 같이 돌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되는 텍스트 혹은 이미지 혹은 영상들을 보면요, 누군가의 라이프 로그인 것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 업로드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러한 네트워크에 처음 접속해서 처음 입장해서 타인의 글을 보거나 타인의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타인의 글과 영상과 이미지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나한테 득이 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반대로요, 그 네트워크에서 유명한 기업가를 만났다던가 유명한 교수를 만났다던가 유명한 경영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이 소셜 네트워크 좋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야?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 내가 모르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한 배울 수 있으니까 내 삶에 참 영양가가 있는 거야. 나한테 더 이득이 되겠네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잣대를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아름다운 지체는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분쟁 속에서 덮어주고 돌보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적인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심을 숨기지 못해요.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데 가상에서 탈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것을 바꿀 수 있나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써내려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상을 올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이미지를 해서 똑같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라이프 로깅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동반자의 역할을 자처하라는 거죠. 동반자. 이를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동반자가 뭘까요? 동역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다라는 겁니다. 손잡고 함께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이 피부를 맞대고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나는 하는데 왜 그 사람 몰라? 하면서 내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피해만 낼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들, 정말 멘사 회원들만 그 150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일을 한다면 잘 굴러갈까요? 분명 10중 8구 싸울 거예요. 내가 맞니? 너는 틀렸니? 내가 옳다. 너는 옳지 않다 하며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누군가 하나가 중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싸움이 더 커질 거고요. 불화만 더 커질 거고요. 결국에는 나눠질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서 서로 보완해 간다고 하면, 그것을 세워나간다고 하면 나눠지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면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없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와 함께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모두가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꾸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헤이진이라는 크리에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헤이진이. 아마
유아들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저도 우연찮게 봤어요. 우연찮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온라인 유치원이에요. 참 재밌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또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내용인데, 헤이 지니. 헤이 지니가요, 어, 국내에서 크리에이터로 손꼽히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였나요? 19년도였나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3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터 가운데. 유튜브에서, 그리고 한 이제 방송에서 헤이 지니, 그 지니의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무실이 이제 나왔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니까 CEO인 지니가 빨리 다들 퇴근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퇴근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퇴근할 사람들 다 퇴근하자마자 CEO인 지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자. 뭘 준비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게임이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더니 헤드셋을 껴요. 헤드셋을 끼고 사무실 불을 다 꺼요.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시작합니다.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 컴퓨터가, 영상 작업하는 컴퓨터가, 그래픽 작업하는 컴퓨터가 이제는 PC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퇴근 후 사무실이 PC방이 되고 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화목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헤드셋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했다. 네, 빨리 사달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사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 참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본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몇 명이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여서 게임을 하고 라면을 먹고 하더라. 거기에 플러스 그 회사만의 회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게임하는 날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전체 회식.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갈 사람은 가고 같이 게임할 사람은 게임하고 아침 9시에 회식할 사람은 같이 와서 회식하고 회의할 사람도 거기서 그때 뭐 할 사람 같이 하고. 그런데 이제 CEO인 지네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 직원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더 좋아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거다. 그들이 필요한 것, 나도 필요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는 또한 보완을 받는 것이기에 서로 윈윈하기 위해, 아이스 브레이킹 통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에서라도, 아니 가상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를 바꿔야죠. 우리는 항상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를 바꾸지를 못해요. 왜요? 소통의 방식이 아직도 1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식도 1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관계가 소통의 방식을 그대로 이 라이프 로깅에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또 다른 꼰대만을 만드는 거죠. 현실의 꼰대를 가상에서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꼰대를 싫어하죠. 왜요?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거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회식의 문화도 바뀌고 있고 기업의 문화도 바뀌고 있고 삶의 문화도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뭉쳐 있는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CEO들 또는 권력자들 또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실과 가상 안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프 로깅의 일부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메타버스는요. 활용성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교회도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세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는 시기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항상 준비만 한다고 해요. 실행은 언제 할 건가요? 좌충우돌 하더라도 이제는 실행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라이프 로깅을, 신앙의 라이프 로깅을 현실과 가상에서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한다면 어디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온라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요. 점점 지고 있어요.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지만 현실의 사회에서 계속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이 사회 안에서 현실과 가상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언제까지 몰려오기만을 기다릴 거냐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좌충우돌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유선으로 예약을 했죠.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잖아요. 진료요? 직접 와서 진료를 받지만 이제는 어떻게 진료를 받아요? 문진표를 먼저 인터넷으로 던져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의사를 처방을 받습니다. 대안을 받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를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을 학습하고 부족한 것, 보완해야 될 것을 직접 다시 나와서 합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회의 어떻게 해요? 물론 면대면의 회의도 있지만 사이버 안에서도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택근무 바로 이 라이프 로깅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잣대로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앙도요. 분리할 수 없어요. 삶은 여기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 신앙을 만들어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